월드컵 얘기도 없이 봤는데 월드컵 얘기? 이건 뭐 근데 관심이 없어 이제. 월드컵 얘기하죠. 월드컵 해? 월드컵 해? 북중미. 월드컵 하는 내일 개막해요. 응. 아 월드컵 내일 하는 개막해요, 연도구나 올해가. 내일 개막한다니까? 내일 한국이 경기를 한다니까? 체코랑 하죠. 체코. 내일 11시에 체코랑 경기를 해요. 야 이거 그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 근데 저 현님한테 궁금한 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불란서에도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요즘 그냥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일단 월드컵에 대해서 사람들이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 이 얘기 잠깐 해도 될 것 같다. 이거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한 30분, 4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뭐 얘기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요즘은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민족성을 발휘하는 스포츠 자체를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고 근데 특히 유럽은 이미 챔스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챔스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월드컵까지 챙겨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럽은 월드컵보다 챔스가 더 중요하죠. 제가 또 아스날하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하고 이제 해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약간 뭐랄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공놀이라는 게 유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 어떤 때에는 야구가, 어떤 때에는 뭐 핸드볼이, 어떤 때에는 축구가 그냥 유행이 도는 거 아닐까? 근데 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그 유행들이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개인주의화적이 되어버려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국가적 담론을 걸고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팀 단위 스포츠로서의 무언가가 생겨나고 국가적 무언가는 생각보다 조금 현 시점의 유행에서는 좀 많이 멀어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국가적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아니면 그쵸. 그런 어떤 특수한 스포츠들 막 뭐 비보잉이란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죠. 월드컵도 그냥 국가 단위로 예전에는 뭐 내가 평소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가 아니면 딴 거에 관심 없어도 일단은 국가 대항전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만 딱딱딱 보는? 그치. 그렇기도 하고 약간 이런 뭐랄까 월드와이드한 그 스포츠 이벤트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 WBC 이런 거에 대한 주목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치. 신기한 현상이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국가주의적이라는 게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거는 선진국의 그런 것이고 아직 그 국가주의적인 그런 태제가 유효한 나라들에서는 이게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의 특징은 참가국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늘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뭐 파나마는 첫 출전은 아니지만 뭐 퀴라소, 뭐 이런 카보베르데 들어는 보셨습니까? 카보베르데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사실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국가주의적인 그런 거를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치. 근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 나라에서는 나름 또 이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 수 있지만, 뭐랄까, 드디어 월드와이드 스포츠가 돈이 안 되기 시작한 것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월드와이드 스포츠 자체는 아직도 돈이 되는 생각해요. 그 챔스 수입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근데 지금 챔스는 좀 달라요. 챔스는 유럽의 축구와 럭비라는 것은 사실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정체성 싸움이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정체적 사업에
그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가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옛날부터 아스날 팬이었거든요. 음. 프랑스 현지에서 아스날 응원할 수 근데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리고 최소한 강인이라도 띄워줄 줄 알았는데 강인이도 안 띄워줘서 참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저는 사실은 아스날과 어떤 인맥적 그게 포함되지 않고 그냥 아스날 응원하잖아요. 음흠. 약간의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약간 좀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와 마케팅을 워낙 잘해놔가지고 그냥 이제는 이제 이 스포츠를 범접할 수 없는 그냥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것 같아. 그거 자체가. 음. 그리고 축구는 사실 워낙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말하다가 끊겨가지고. 예컨대 그 이제 한국에서 제일 비슷한 건 야구인데 예를 음흠. 들어서 저는 기아 팬입니다. 왜 기아 팬이냐? 전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기아 팬이에요. 왜냐? 저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하지만 이제 기아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흠. 이분들이 호남인이라는 어떤 정체성까지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라는 정체성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치. 반대로 얘기해서 삼성 라이온즈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정책을 지지하는 정체성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음흠. 하지만 유럽의 축구는 다르죠. 유럽의 축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에 FC 바르셀로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 있고 같은 바르셀로나 연고지에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이 말이 안 되죠. 바르샤는 카탈루냐 독립파들의 팀이고 에스파뇰 이름부터 에스파뇰이죠. 왕당파의 팀입니다. 이미 정체성 싸움이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축구는 그 내전을 대체하는 용이다. 그러니까 내전을 공놀이로.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포항 스틸러스를 응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박태준 회장의 그런 정치적 그것을 동의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여기서 갑자기 할 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SSG 팬으로서 이 오너리스크가 씨발 13연패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잘못은 정용진이 했는데 SSG가 지금 죄를 갚고 있는가? 과연 이게 상관이 없는가? 이거 오너리스크 아니었는가? 그 지금 구단주의 잘못된 발언에 우리 선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계속 지던 게 아니었는가? 지금 그래서 나는 정말로 SSG를 응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단주 놈을 용서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지금 SSG하고 LG 트윈스가 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8회 말인데 1대 14로 SSG가 지고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지도 상대가 이제 않습니다. LG한테 1대 14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키움을 만났었을 때 연패를 끊었단 말이야. 13연패를 14연패를 끊었어. 근데 키움 이후에 LG, KT, 삼성을 다 만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에 다시 9연패를 할 예정이라서 걱정 없었습니다. 어차피 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휴, 어떡해. 기대도 안 했어. 내일 월드컵 개막을 한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저는 못 근데 보겠네요. KT는 2승 1패였네? 왜요? 한국에서 11시면 거기는 시간이 볼까? 그래도 밤새서 저는 공놀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야구가 좀 특이한 거고 지금
야구 순위를 보고 있는데 SSG가 8인데 SSG보다 못하는 롯데 키움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SSG가 초반에 잘하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롯데 키움은 강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나 이번에 13연패 했었을 때 그냥 구단 해체하고 각자 살 길 찾아서 새로운 진로 알아보고 진로 코칭이나 받아라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냥 오너리스크와 구단주와 구단을 같이 응원할 수가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다 갑자기 확 빡쳤어. 근데 또 이제 인천 야구가 항상 이제 이런 마음은 그러겠지만 약간 좀 항상 정체성, 근본 논쟁이 한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산미 슈퍼스타즈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청태현. 어. 이게 사실 저는 그 인천 야구 팬들을 보면 안타까운 건 항상 너무 그 구단주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그래. 이 야구의 도시로서의 이 현대 유니콘스를 오죠. 인천으로 봐야 되나? 뭐 그렇긴 한데 저는 SK 와이번스 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야구를 처음 전파한 도시가 그러니까 이 인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도 인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구가 여기서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구도 야구의 인천이? 도시다. 그래서 진짜 구도 인천이라서 야구의 도시 인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야구가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와 이게 인천에서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미 슈퍼스타즈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서 이제 저는 SK 와이번스 때였거든요. SK 와이번스 때 V3를 했습니다. V3. 그러니까 세 번 우승. 그래갖고 제가 딱 그때 야구를 알죠. 접었어요. 그- 왜냐? 여기가 최고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털었어. 그래서 진짜 상승가도 속에서 난 매도를 한 거야. 그리고 10년 넘게 야구를 안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9연패를 하는 딱 시점이 오니까 오케이 여기가 저점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갔어.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들어간 거지. 근데 13연패를 가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최저점이 아니었던 거야. 점점 내려가. 그래갖고 오오오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뭔가 잘못 산 것 같아. 오랜만에 응원 다시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 파몽님은 야구 잘 안 보시죠? 축구 많이 보시죠? 근데 야구는 가끔 순위만 보고 축구를 봅니다. 축구는 수원 전 좋아하신다 했나? 저는 이제 광주 FC 주주기 때문에 아무튼 광주 FC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하지만 K리그 어쩌겠습니까? 1군에 있죠? 광주 FC. 네, 일부에 있고 지금 그 영입 금지를 상반기 영입 금지를 쳐먹어가지고 어쩌다가? 상반기 내내 1승을 했어요. 이제 프런테 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을 어겨가지고 근데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을 이제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돈이 많은 애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때, 과하게 많을 때. 근데 광주 FC는 버는 돈이 없는 구단인데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걸렸다는 것은 이제 행정 착오가 있어가지고 망했다. 하여튼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팀인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저는 축구는 잘 안 보게 돼요. 왜냐면 축구는 어떤 진짜 공놀이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야구는 공놀이가 아닙니다. 야구는 팀플이라서 그냥 뭐랄까 공은 사실 도구에 불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팀플 과정 같아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운영이죠, 운영의 미학. 저는 뭔가 정확하게 그 박살나있군. 반대의 의미로 야구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이들 긁히지만 저는 야구와 보드게임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 좀 명이 긁히는데. 모이면 그 가운데로 공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혼자 야구와 혼자 보드게임이 가면 뭐가 야구를 다른지 봤어. 모르겠고 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스포츠죠. 스포츠지만 어, 그 축구와 같은 그런 그 육체의
이런 무언가. 전 아니야. 배구도 좋아해서 배구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야구에서는 어떤 그런 변수를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보드게임.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다. 야구는 그냥 몸이 힘든 보드게임인 거야. 레저예요? 그치. 몸이 힘든,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몸이 그렇게 힘든 말씀하시면 안 보드게임인 되죠. 거야. 야구가 레전이아니요. 그러니까 공을 끝없이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혹사하고 그런 건 맞아. 분명히 건강에도 위험이 될 정도로 힘든 스포츠는 맞는데 그 텀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것 빼고는 어제 축구는 매일매일 못 하니까 그냥 말대로 몸이 힘든 보드게임이다. 나는 이게 맞다고 봐. 아니 바둑도 매일매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매일매일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 문제라고. 일단은 이상한 자 스포츠. 별론. 야구는 일단은 구성원이 많고요. 축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음. 일주일 동안 그 한 선수 다 뛰지 않습니다. 후보가 돌잖아요. 롯데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같은 보드게임인 팀이야? 거야. 그게 어떻게 같은 팀이야? 아니 같은 팀이지. 바꾸잖아 포지션을 막. 축구도 그렇잖아. 주선 선수가 있고 막 바꾸잖아. 그런 거지. 그리고 야구 힘듭니다. 야구도 하면 숨 차요. 야구 꼭 받아보세요. 그거 겁나 힘들어. 물론 야구 힘듭니다. 야구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제한 사항이 많다 스포츠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전 턴제 스포츠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턴제 이 스포츠. 이 턴제 스포츠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이 턴제 스포츠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게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승률이 기본적으로 1등 팀조차도 60%를 못 넘어. 그치. 그 뭔 소리야? 보러 가면 2번 중에 1번은 정신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2번 중에 1번이라는 확률이 거꾸로 얘기하면 다음에 가면 이길까라는 거야. 이 9연패 이후로 내가 경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9연패 때 봤어. 그러면 오늘 졌잖아? 아씨, 내가 내일 안 봤는데 내일 이기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13연패까지 끌려가, 사람이. 최대 야구 기록은 팬들이 한화의 화가 많은 이유가 15연패였던 걸로 이거지. 알고 있습니다. 화가 항상 그러니까 많은 이게 이유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야. 확률 게임 속에서 바보가 되는 거야. 내가 놓쳤을 때 이기면 얼마나 아쉬울까가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근데 축구는 약간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야구에서는 3할 타자 잘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구는 그래서 스포츠야. 축구는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는 스포츠야. 야구는 그런 게 아니야. 야구는 가챠 게임이라서 기본적으로 도박 중독적 성격이 강한 스포츠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스포츠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힘든 확률적 보드게임인데 이게 그 중독적 묘미가 있어 갖고 보는 거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야구가 정말 친자본주의적 스포츠긴 해요. 진짜로.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중간에 쉬는 시간 많죠. 쉬는 시간 많으면 뭡니까? 광고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이제 축구도 근데 이번에 광고하잖아요. 개빡치는 게 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진짜 축구 팬으로서 이번에 개빡치는 게 있거든요. 네. 이번 월드컵부터 뭐가 시행되냐면 쿨링 브레이크가 이제 확대가 돼 가지고 그거 쿨링 물 브레이크. 22분이 먹는 그러니까 시간. 전후반 22분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 쿨링 브레이크가 날이 개 더우면 그냥 물 먹는 시간을 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이번 월드컵에서 22분이 되면, 전반 22분, 후반 22분이 되면 무조건 3분을 쉬어야 돼요. 음. 이 이제 3분 동안 뭐 하겠어? 쿼터네. 광고하겠지. 이거 그냥 아. 아메리칸 풋볼이잖아. 이 축구의 오. 순수성을 이 미국 놈들이 망치고 있어요. 그 챔스는 이번에 다 열받네. 나 지금 도입했어요. 올공 때보다 더 열받아. 요즘 다 이번 챔스 때도 그러니까 이거 도입했네. 미국 놈들이 자, 갑자기 이제 자본주의 코카콜라가 담론으로 이 자본주의 담론으로 스포츠를 얘기를 하니까 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그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대적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 축구랑 야구 선수들이 돈을 버는 꼬라지를 봐. 공 사고, 공 치고, 공 던지고, 공 받고 그러고 있는데 몇 억씩 받잖아. 그 이유는 뭐야? 이 시대가 그렇죠. 스포츠를 통해서 오락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를 넣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표의 파리야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돈으로 환원되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옛날이었으면 손흥민도 손가락 빨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잖아. 그 소리는 사실 나는 지금 스포츠에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왜냐? 우리를 봐. 논문을 쓴다고 돈을 주냐? 발표를 한다고 돈을 주냐?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오락과 스포츠를 선택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시대가 지금 철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논문을 쓴다고 해서 돈을 안 받고 우린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도 찾아가는 비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심사할 때도 우리가 부탁해야 돼. 만약에 혹시 어떤 가능 세계 속에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혹은 정신분석가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계선이라는 게 있는가? 혹시 무슨 짓을 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상상이 있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냥 동그란 네모 같은 거 아닐까요? 그치,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적 그 가능 세계를 탐구해도 그런 세계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세계가 참 잘못된 세계선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아 근데 뭐 이 저명한 학자가 되면 그렇죠. 아니 근데 씨 저명한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야. 그냥 1군 안에만 들면 돈 받잖아. 혹은 3군까지만 돼도 프로 축구 선수로서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음. 근데 근데 현실은 이제 안 또 그렇잖아. 운동선수는 딱 10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저는 뭐 그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사실 그 시대가 선택했다고 얘기했지만 고대 그리스에도 철학자는 밥을 못 먹었고 운동선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시대라는 개념이 그냥 아예 이 평행 우주 전체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한 번도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적이 없었어. 왠지. 애초에 철학으로 밥 해먹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철학자들 중에서 원래 돈이 많아서 그냥 플라토는 사실은 그치, 금수저 집안이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플라톤 레슬링 선수입니다. 아 돈은 레슬링으로 번 걸까? 그리고 우리 러셀도 생각해 봅시오. 귀족이었고.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 선장님 좋아하시는 스피노자 돈 뭘로 벌었습니까? 그 안경을 열심히 깎으셨지. 안경깎이. 그리고 데카르트 그치. 군인 얼마나 월급을 싸움을 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서 축구와 야구나 이런 이야기들 할 때마다 가끔 말하다가 가끔 현타를 받아. 뭐가 더 억울하니 뭐가 스포츠가 아니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뭐가 됐든 간에 해서 돈 받잖아. 아 그거 맞아. 그냥 우리랑 이미 사는 세계가 다른 천상계요. 자본주의적으로. 그치. 이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나야 됩니까? 우리 좀 생산 어 좀 즐거운 얘기하면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야구 축구 비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근데 아니 저는 그 뭐 생각도 해요. 스포츠도 비인기 스포츠는 얼마나 어. 어 그리고 야구 축구라 해도 지금 우리가 1군 선수들만 봐도 그렇지 2군 선수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고 숫자는 2군이나 실업계 그것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야구가 그렇게 대단한 스포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 야구 뭐 선수도 몇 명 없고 리그 팀도 없잖아요. 사실은 참 그 한쪽 면만 보여진다. 난 여자 야구 팀도 없는 줄은 몰랐어. 여자 야구를 하는 사람이 별로 리그가 없으니까. 없는 줄은 그치. 알았구만. 그치. 그러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그래도 야구가 대한민국의 되게 제일 넘버원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 야구가 없을 수 있지?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저는. 근데 애초에 한국이 여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가 여자 리그가 별로 많지가 않지. 음, 어. 그래도 여자 배구, 여자 농구는 프로리그도 있고 여자 축구도 나름 프로리그라고 할 수 있고 한데 야구는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근데 야구란 아무도 하고 가르칠 생각을 스포츠의 안 해요? 그러니까 야구란 스포츠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자 야구 리그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또 그 야구란 스포츠가 대단히 또 보수적이라 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그놈의 그 배구는 불문율 스포츠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불문율의 스포츠 맞아. 그래서 원래 약간 야구가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신사의 스포츠 뭐 이런 게 더 있어가지고 여자 진입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배구나 이런 거는 이미 글로벌하게 여자 스포츠라는 어떤 이미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여자 스포츠가 많다는.
근데 야구는 그렇게 성장을 못했다는 것도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축구, 저는 축구를 예전엔 참 열심히 봤는데 요즘 축구를 잘 안 봐가지고. 음, 사실 그 여자 축구의 그나마 이제 여성 스포츠가 이제 배구, 농구, 축구 정도가 이제 핸드볼. 이제 음. 핸드볼은 그 종목 자체가 조금 비인기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 축구라는 종목이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음흠. 여자 축구의 그 종목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공산주의입니다. 놀라운 놀라운 일이죠. 왜? 문화대혁명이 모든 걸 때려 부쉈는데 남녀 어, 차별도 때려 부셨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로 그 여자 축구가 가장 발전하기 시작한 게 중국, 북한, 일본이에요. 동구권, 동구 축구. 동아시아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뭐 저기 뭐 북유럽, 브라질 이런 애들이 최근에 스페인 10년 전만 해도 스페인 여자 축구 우리나라한테 몇 대 몇으로 발렸거든요. 얼마 전에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의 선진국들이 나중에서야 이제 체급발로 좀 뛰어 올라온 거고 사실 여자 축구의 발전은 공산주의 공산권 국가들이 큰 기여를 했어요. 음흠. 그래서 지금도 북한 여자 축구 잘하잖아. 그치. 얼마 전에도 쳐 발렸던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공산주의가 다시 아까 우리 멸공 논의로 조금 돌아가 보면 이 공산주의가 나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그 공산주의 특유의 그 남녀 동등한 마인드가 여자 축구란 하나의 스포츠에서의 그 남녀 평등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치. 그치. 네.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그냥 저는 외국 사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외국 애들이 스포츠를 잘하는 이유를 대충 느낀 바가 뭐냐면 체격 기본 빨이 있다. 아, 뭐, 그치. 그것도 음. 있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손흥민도 뭐 체격 다 좋긴 하지만 진짜로 이 양놈들 체격이 장난 아니에요. 옆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빵이 달라 빵. 그냥 운동 별로 안 하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유전자 빨로 빵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딴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빵이 다르다.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이런 애들 보면 막 그 등치 막 185인데 막 달리기 엄청 빠르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네. 아시아인들이 어떤 글로벌하게 스포츠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지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음,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뭐 그래서 이제, 잘하는 스포츠를 보면 다 한국 잘하는 거, 양궁, 사격, 그치. 이제 좀 정교한 무언가. 어, 신체적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치. 이게 어쩔 수 종족값, 없는 종속감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그치. 개체별로 좀 개체값이 이 어떤 인종적 특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약간은 스펙트럼에 그렇게 좀 있기는 하지.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키 작은 애들도 있고 백인 중에서 당연히 다 있는데 근데 그냥 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클 확률이 더 많더라고. 근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 뭐가 됐든 간에 스포츠의 프로라는 건 고르고 골라진 인간들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해당 인종, 해당 국가, 해당 그런 지점 내에서 극한까지 골라진 인간들만 그 스포츠를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최상위 티어 내에서 개체값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고. 왜냐면 물론 약간 출연 빈도는 좀 낮겠지. 하지만 차두리가 나왔었단 말이야. 차범근이랑. 그치.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냥 그치. 약간 빈도적 차이긴 한데 그 등장하는 비율의 문제긴 해도 딱히 이렇게 어차피 그게 극단적인 값만 일부러 모아놓은 스포츠인 이상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고.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대표팀 평균 신장 중에서 한국 팀이 4위인가 그랬어요. 전체 32개국 중에. 오 그래요? 음. 오. 네. 제일 좋은 인간들만 다 뽑아놨는데 당연히 뭐 어쩔 그때부터는 그냥 운이 되겠지. 그치. 거기다 뭐 시스템 그거 문제도 있을 말고 테고. 오히려 정말 신기한 건 그거 말고 오히려 정말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체 한국 놈들은 e스포츠를 그렇게 잘하는가 막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인 거지. e스포츠. 딱히 이거는 종족 개체값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왜 꾸준히 잘하는 종목이 있는가라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지 오히려. 개체값이 다 비슷할 텐데. 근데 요새 약간 중국한테 따잇당하는 느낌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거기 감독으로 다 한국 놈들 가 있잖아. 그것도 맞긴 해. 근데 확실히 한국은 뭐 투자 대비 졸라 잘하는 건 맞아. 그치 중국은 그게 자본이 신기한 거지. 다르잖아. 왜냐면 그치 그 인원을 그렇게 갈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라는 게 웃기는 거잖아. 그 젠지 보시죠, 젠지. 이 그치. 그래 아니면 그 그렇 DRS 뭐 이런 애들. 그 악정원에서 우승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참 저는 신기하단 그거는 말이지. 한국은 확실히 PC방 문화가 큰 것 같고 인프라의 문제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들은 거의 발을 걷자마자 축구를 다 한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초딩들 보십시오. PC방 안 가본 초딩 있을까요? 살면서 롤은 다 그치. 한 번씩 그런 해요. 건 롤은. 없지. 그 전에 아하. 스타크래프트였고 이 PC방 문화가 저는 엄청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이 게임도 한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닌 게 대표적으로 한국이 약한 e스포츠 분야가 대표적으로 FPS 이런 거 한국도 약하거든요. 음. 음흠. 맞아. 그리고 또 잘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이 좀 외국이 잘하는 게 은근히 파키스탄이 철거로 유명하답니다. 이야. 그래서 그 무릎 있죠, 음. 무릎. 그 어. 우리나라 세계 1등 무릎도 그 철권 유학 때문에 파키스탄에 한번 가봤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신기하다. 오늘은 평화로운 파키스탄. 그리고 린도 뭐 이런 거. 신기한 거 많아 보면. 신기하네. e스포츠도 요즘 e스포츠들 보세요? 저는 요즘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이제 저는 안 애초에 봐요, 사실. 롤이나 오버워치나 이런 형태의 그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임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안 하기는 하지, 저는. 또 게임을 잘 안 해서 음. 오버워치 할 때만 오버워치 리그를 좀 열심히 봤고 요즘은 잘 안 보고. 오버워치는 망했잖아요. 요즘 다시 부활한다는 느낌도 있던데. 음. 하고 일단 리그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나는 항상 엘든링이나 뭐 50 막 이런 게임들만 하다 보니까 아예 뭐 모르지 뭐. 그래 보면 그래서 한국은 확실히 PC방 중심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발달했고 이제 뭐지? 외국은 콘솔 게임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게임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른 거. 아하. 아하.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경쟁을 하는데 게임에서도 경쟁을 해.
맞아. 그치. 그래서 동물의 숲 같은 거, 동물의 숲 같은 거 보면 다 무 팔아갖고 주식하고 있고 그러잖아, 거기도. 무트코인. 다 약간 좀 뭐랄까, 그 성과에 대한 환상이 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의 웹소설들, 게임 판타지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던 옛날의 논문 중에 왜 대체 한국 놈들은 게임 판타지 내에서 게임을 하려고 들어가서 그걸로 부자가 되고 집을 사는 그런 판타지를 만드는가. 존나게 게임해갖고 그걸로 돈 벌어갖고 인생 역전하는 스토리를 써서 왜 거기서 그걸로 이제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가. 음. 달빛 조각사의 예시를 통해 막 이런 형태의 논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참 맞아. 뭔가 그러면 그러니까 노는 거에서조차 성과를 내서 그걸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 극한의 가성비 마인드. 음. 이게 한국 음. 사람들 원래 그런 걸까? 아니면 신자유, 그러니까 그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화 되면서 더 그렇게 되는 걸까요? 뒤처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다는 건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자기만의 길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자기만의 리듬과 템포라는 게 존재하는 게 원래 삶이겠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삶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딱 하나의 벡터로 맞춰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어떤 단일한 하나의 기준만이 유용하고 더 좋고 이런 느낌 음. 많이 주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성장만 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 중에서 성장을 가장 크게 만들어낸 것 같은 딱 하나의 인자, 예를 들면 학력 이런 음. 것들로 꽂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그게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 분명히 조선시대 사람 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테고. 아, 근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 정약용도 자신의 야? 자식들에게 제발 한강 안에서만 살아라. 공부해서 벼슬럼 살아라. 어? 예? 아니 과거가 왜 있었겠어? 그러면 이게 어떤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가? 아니면 약간 반상의 법도가 음. 세워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산업공상의 그 법도 속에서 사가 짱이다라는 이 법도가. 뭐 근데 산업공상은 좀 그렇고 과거 얘기는 좀 과거 시험 얘기는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치.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상놈들은 아니었겠지만 그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 과거만이 혹은 벼슬을 하는 것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니까. 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인이 그게 더 많대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대한 그 불안감이 한국 사람은 더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그렇게 외부 변수에 민감한 족속들이 살아남은 거지.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께서 터 잘못 잡으시고 우리가 좀 미루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 그치, 그럴 수 있지. 약간 그 하여튼 뭔가 되게 살아남기 급급한 그런 형태의 그 기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간에 되게 생존을 필두로 한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들이 나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 딱 하나의 그러니까 성공 혹은 그 인간의 어떤 좋은 삶을 위한 팩터가 딱 하나인 느낌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나라의 주 성장 동력은 그 위급함을 기조로 삼아서 발전을 해왔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그걸 발전을 하려고 서로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쉽게 안 고쳐지는 게 아닐까. 뭐 다원주의적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랜다 이런 게 있겠지만 한국은 그게 좀 아니니까. 음. 맞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뭐 일단은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쵸.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바뀔까? 이게 저는 피라미드가 해체돼야 바뀌는 거죠. 뭐가 해체돼요? 피라미드가 네모래져야 되는데 피라미드가 되면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모가 돼야 돼. 네모. 그 대칭이 없을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조금 위가 평평해지면 평평해질수록 그런 하나의 정답이 여러 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피라미드형 성공 모델이 근데 문제는 이 네. 자본주의랑 같이 만나면서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버리면서 예전에는 학력도 아니고 이제 돈이 되어버려서 이겨내기가 더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차라리 학력이었으면 그나마 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그랬는데 심지어 이제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옛날에 그랬을 때 대학을 가야지 막 이랬잖아. 근데 아니야 요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오케이야. 아이돌도 돈을 많이 버니까 오케이야. 모두 돈을 많이 버니까 오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돈을 많이 안 버는 직업도 괜찮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버렸는데 거기에조차도 오케이 돈을 많이 적게 벌더라도 열심히 저축한 다음에 비트코인 사고 뭐가 됐든 간에 또 그래도 투자 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럼 오케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팩터가 다 돈이 되어버리는 기분에서 그럼 이제 돈을 못 벌고 있고 별로 이렇게 투자 소득에 관심이 없고 노동 소득도 연구 소득이 노동 소득을 대체할 수 있었으면 바라는 철학 연구자라는 것들은 대체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 다들 조용. 저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냥 살아있을 가치라는 걸 타인한테 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아니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약간 그 몸집만 커진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지점이 사실은 어찌 보면 흔히 일반적인 도식에서는 원래 약간 좀 개발도상국 단계나 국가 초기 단계에서는 되게 민족주의적이고 어떤 지방 어떤 그 되게 소규모 공동체 중심적인 게 강하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 남한테 간섭 많이 오지랖 부리는 거나 아니면 남한테 관심 많이 갖고 너 이래 평가하지라고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사실은 옛날에 농업 시대 때 그 농촌 단위 마을 단위 정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치. 시골을 가도 해외 어디 가나 시골은 정서 다 비슷해요. 마을 사람 주변에 관심 많고 저도 이탈리아 여행 가면 이탈리아 남부 쪽 가면 남부 쪽 가면 대단히 그런 정서가 한국 사람과 되게 비슷한 정서 많고 프랑스도 시골 가면 되게 비슷한 정서 다 있거든요. 그 조금만 뭐 동네 사람 중에서 누구 새로운 사람 오면 되게 사람 관심 가져하고 막 되게 얘기하고. 근데 한국은 도시화 됐는데 정서는 아직도 그 정서 남아있다는 느낌? 저는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연예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가하고 온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사람이 뭘 하든 내 알바는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질을 하게 되고 남하고의 어떤 상대적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정서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저의 그냥 추측.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저는 아이 생각이 없지만 아이가 있는 주변 친구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보면은 그렇게 살면 안 좋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럴 수가 없나 봐. 약간 좀 내 아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참 이게 이런 형태의 의식의 대물림이 안 끊어지는 게 참 어렵나 봐. 끊어지는 게 참 어렵나 봐.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온다 이제 나는. 이게 사실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한 생명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는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 이게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마음이 생기면 또 가슴 아프니까. 결국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글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자꾸 양적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음. 그치. 양적 기준은 눈에 보이니까. 그치. 그치.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으니까 양적 고민을 얘기를 하고 양적 질문을 하고 있고 또는 양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길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고민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느끼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예를 들면은 돈이 한 부모님 댁에서 돈이 한 100억 정도 있잖아. 그러면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저게 상속세 떼고 나한테 올 때는 45억이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음. 연봉 5천만 원 받고 있는 일에 재직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가 5천을 벌어봤자 내가 우리 집 재산이 100억 남아 있는 거 자산 관리를 못하면 1년에 2%씩 인플레이션에 녹아버려가지고 내가 5천을 버는 거랑 상관이 없이 우리 집에 돈이 깎이고 있는데 이런 소리밖에 안 하게 돼. 그럼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그런 거 눈앞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부잣집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딱히 이렇게 막상 마음이 편한 것 같진 않아. 물론 생존의 문제를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좀 마음이 편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내 입장은 단호하지. 꼬우면 나랑 자리 바꾸든가. 꼬우면 그 건물 나 주고 나랑 자리 바꿔서 너가 철학 연구하고 내가 건물 관리할 테니까 맨날 그러긴 하는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의 걔네들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나면 잘할 텐데 막 이 정도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게 사람 가치관이라는 게 참 그거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다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부적 기준을 대해서 따르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정답을 찾는 걸 우리가 어쨌든 12년 동안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순을 견디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정답이 있다라고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받았다 보니까 음.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순을 최대한 견디는.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거를 내 눈앞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상을 살아갈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떤 그치. 정답을 찾아가고 문제를 풀고 극복이 아닌 해결을 하고 약간 이런 문제들에 약간 우리 사회 전반에 좀 펼쳐져 있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고 음. 그런 생각은 좀 그 합니다. 근데 맞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답이 있다는 걸 가정하지만 실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답이 없고 답이 없을 때 보통 삶에서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모순이 날 수밖에 없는 명제들 사이에서 최대한 그 모순을 안정적으로 견디게끔 하는 정합적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답이라고 믿어가지고 그 모순들을 다 부숴버리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건데 참 쉽지 않죠. 그게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다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혹은 받아들이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기도 하고요. 마치 답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모르겠다. 에휴, 그래도 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어찌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별로 일상을 문제가 살아야죠. 없어. 내가 살아가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수준을 못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허탈감이 너무 크지. 내가 십몇 년 전에 가르쳤었던 학생들이 올림픽 공원 나가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아 씨발 내가 뭐 했냐 내가.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정신분석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못 맺을 때 그게 바로 증상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살면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모순을 마주했을 텐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순과에 어떻게 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을 슬슬 이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너무 의제가 다양해졌어, 사회가. 존나 웃기는 거. 그 소리를 30년 전부터 철학이 앞으로 붐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철학 붐은 온다가 거의 그 20세기 소년의 볼링 신령님처럼 뭐 있는 거야. 신령님 언젠가 볼링 붐은 오겠죠? 그리고 이제 씨발 그걸 30년째 하고 있는데 안 온다니까 지금. 그러니 아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야를 하고 있어. 30년째 사람들이. 아 모르겠다. 철학 붐이 온다고 해서 그 철학이 정말 철학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철학부 왔을 때 그 말 안에 있는 쇼펜하우어 같은 게 다 뜰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로는 철학 붐이 와버렸지. 니체의 말. 니체의 말. 초역. 난 초역이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 초역이 뭐야? 발췌 번역 같은 건데 그러니까 초역이라는 말은 늘 썼는데 예. 그 그러게요. 아니 문맥을 나는 고려하지 않고 발췌 번역을 해갖고 하고 있으면서 그걸 초역 니체의 말로 팔아먹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철학이야 씨. 근데 철학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되면 그거는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지. 그게 철학이 되긴 쉽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는 타고나게 박살났다. 돈을 못 벌기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철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국민 윤리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우리 각자의 전공들이 다 개박살나 있는 전공들이고 뭐 예를 들면은 나만 해도 확률론적 사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하지만 대중은 첨단 논법도 힘들어해. 첨단 논법도 힘들어해서 지금 올림픽 공원 가 있다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철학은 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두면 누군가는 이걸 보고 또 사고를 할 겁니다. 예. 그쵸.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 되게 재밌었어. 저번에 어젠가 그저께 나왔었던 텍스트인데 AI를 통해서 인간 종에 대한 특성을 질문하는 그런 텍스트를 봤었는데 LLM의 분석하에서 아마도 클로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미토스 버전에서 나왔었던 분석일 거야. 인간은 죽은 자와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종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남겨진 문헌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종족으로서는 사실상 애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걸 하고 있는 종족인 거지. 그 문장이 참 재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도 아주 멀리 보자면 우리 세대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이후 세대의 무언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인 거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쵸. 사실 저는 철학이 예전 그 비유가 참 좋았는데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단위는 지구의 자전거 같아서 일상 속에서는 쉽게 못 느끼는데 그게 워낙 큰 변화라서 되게 중요한 변화다. 뭐 대충 이런 비유가 있었던 게 저는 기억나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그게 난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해요. 늘.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몇백 년 전에 저의 철학자 책이 우리가 읽고 개인적인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몇백 년 전의 철학자의 책을 읽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이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냐 하면 내 고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고민과 생각과 이런 거를 그 몇백 년 전에 사람도 했구나. 나만 갑자기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치. 그거의 연장선으로 나도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철학이. 그치. 그쵸. 우리만 이 모양이 그렇게 해서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런 철학사는 저는 그런 의미도 크다고 보는데 나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작업을 하는 게 의의가 있지 않을까. 외롭지만 그치. 연대죠. 찰나란 고독. 연대죠, 연대. 누가 이 손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뭐 연대를 그냥 갔어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글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인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과거로부터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규모로 협력 속에서 만들어낸 거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때에는 실제로는 오래전으로부터 만들어진 죽어있는 메아리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독은 실제로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환상에 불과하다. 어떤 종류의 언어를 말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진짜로 고독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부터 끝없는 차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화를 하더라고. 되게 보면서 되게 뭔가 참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서 느꼈었어.